내용은 RN식 어나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ESD 분석이라든지 또 칩 분석을 갖다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DNA 칩 분석보다 가격은 한 2배 정도 비싸지만 다양한 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칩 같은 경우에는 한 유전자를 대변한 프로브를 찍을 때 보면 배열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못하는 반면에 그 RN식을 했을 경우에 모든 유전자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이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한우라든지 대주라든지 칩 닭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실 때 보면 가장 RN식 분석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정 조건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례 효율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을 갖다가 지금 그 이론과 실습 병행해가지고 12시 반까지 그 식사 전까지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심재학 연구원이 그 이번 세미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스프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심재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프레이션 스터디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레이나 EST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NG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RNA-식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론적인 생소하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워크벤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현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모든 서열을 알고 있게 되면은 이제 생명체의 비밀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퀀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 피겨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패스웨이인데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에 이제 캔서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두 개의 프로테인이 아니라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암이라는 그 피노타입을 조절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처리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얼마큼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발현되는 양 같은 게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피노타입은 샘플의 타입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약물을 처리했다든지 영양 성분이 얼마큼 가해지고 있느냐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많은 변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노타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의 유전자가 아니라 그 샘플에서 발현되고 있는 전체 유전자의 어떤 발현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피노타입의 어떤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으로 시작되고 있는 익스플로레이션 스터디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이제 발현 분석에 응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레이 칩을 찍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2D 젤을 찍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크립톤 분석, 그러니까 RNA 레벨에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2D 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발현이 되는 프로테인 레벨에서 여러 가지 요즘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RNA-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레벨에서 트랜스크립톤 레벨에서 발현 분석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샘플에서 발현되고 있는 RNA 트랜스크립트들의 전체 총체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세포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의 변화함에 따라서 그 발현량이 달라져가지고 그 어떤 샘플의 세포의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능을 이해하는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RNA-식 분석이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는 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레이보다 좀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일단 그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의 그 어떤 단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 두 가지 이제 컨트롤과 트리트라는 이제 샘플 그룹 두 가지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그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어떤 특이적인 프로브를 칩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켜서 거기에 그 그러니까 그 세포의 컨트롤이나 트리트에서 그 mRNA의 양만큼 형광 물질이 이렇게 발색이 되게 되죠. 그 형광 물질을 가지고 밝기를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유전자들이 얼마큼 많이 발현이 됐느냐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이제 좀 다이렉트하지 직접적으로 어떤 발현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염색 물질이 얼마큼 밝으냐에 따라서 그 발현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좀 인다이렉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RNA-s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RNA 서열을 그대로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 발현량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이렉트한 방법으로 그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일단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마이크로레이 같은 경우는 칩 위에 어떤 타겟소라는 유전자에 해당하는 프로브를 이렇게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붙게 되는 mRNA들만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NA-seq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에서 토탈 mRNA를 추출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그 mRNA 서열을 이렇게 시퀀싱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레이처럼 프로브가 있는 그 유전자나 트랜스크립트만 그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mRNA에 알려져 있는 mRNA의 그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마이크로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RNA-seq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서열 기반으로서 이제 그 발현량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알려져 있는 그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엑손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어떻게 조합이 돼서 발현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폼의 얼터네이티브 스프라이싱 폼이 이렇게 만들어서 트랜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서열 기반으로 시퀀싱을 하고 그걸 시퀀싱을 해서 어셈블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엑손 부분을 새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블한 그 영역이나 그 트랜스크립트들을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폼 레벨에서 이제 발현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시퀀스 기반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SNP나 인들 같은 분석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퓨전 같은 이벤트도 시퀀스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할 수 있는 분석 대비해서 그 가격이 좀 많이까지는 아니라서 좀 싼 편이라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그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엑손 어레이나 cDNA 어레이나 SNP 어레이 그리고 엑손 어레이 같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RNA-seq 분석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이런 분석을 각각 수행하지 않더라도 RNA-seq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모든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RNA-seq 분석에 대한 좀 어떤 개괄적인 백그라운드에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RNA-seq 분석을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그림이 그 대표적인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센트럴 도그마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유캐리오트, 프로캐리오트 같은 경우는 인트론이 없지만 유캐리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떤 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때 이제 엑손 영역만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mRNA로 발현이 되고 이것들이 프로테인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 RNA-seq에서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 어떤 그 가정은 이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어떤 샘플에서 그 mRNA가 발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mRNA를 시퀀싱하게 되면은 이렇게 NGS 리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많이 발현된 만큼 그 시퀀싱 되는 리드의 개수도 많아질 거라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트랜스크립트가 있고 그 트랜스크립트에 매핑이 되는 리드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를 가지고 시퀀스 기반에서 발현량, 각각의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캐리오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엑손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mRNA 레벨에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그 리드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션 리드라고 부르고 있고, 두 번째가 엑소닉 리드고, 또 세 번째가 폴리에이 엔드 리드라고 있습니다. 적션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엑손을 가로질러 가지고 매핑이 되는 리드를 적션 리드라고 하고요. 엑소닉 리드는 엑손 영역에만 이렇게 매핑이 전체가 매핑이 되는 리드를 얘기를 하고, 폴리에이 엔드 리드는 이제 그 mRNA 3' 엔드 쪽에 있는 폴리에이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폴리에이 엔드 리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크벤치에서 이거를 매핑을 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원래 항날 리드인데 엑손을 가로질러 가지고 매핑된 이런 적션 리드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엑손 영역이면 리드 전체가 매핑되어 있는 엑소닉 리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핑하면 이렇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 매핑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리드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어떤 샘플 A에서는 RNA 어떤 유전자가 하나만 발현이 됐고 샘플 B에서는 두 개가 발현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S 리드가 훨씬 더 많이 시퀀싱이 돼가지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리드의 개수만을 가지고 발현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 유전자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B라는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리드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드의 개수만을 가지고 이제 발현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가 긴 거는 원래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현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발현된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seq 분석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RPKM이라고 하는 그 발현량을 측정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고요. 보시면은 분모 부분에 밑에 부분에 매피드 리드 전체 그 특정 유전자 그 트랜스크립트의 엑손 영역에 매핑되어 있는 리드의 개수가 들어가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분모 부분에 그 시퀀싱에 사용된 전체 리드의 개수가 들어가고, 동시에 그 특정 트랜스크립트들의 그 트랜스크립트의 전체 길이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분자 쪽에 그 해당되는 트랜스크립트에만 매핑되는 리드의 개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일종의 상수 역할을 하고 있는 10의 구성을 빼서 분자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매핑되고 있는 리드 중에서 특정 트랜스크립트에만 매핑이 되는 리드가 얼마큼 되는지를 일단 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모 쪽에서 그 트랜스크립트의 전체 길이별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각각의 트랜스크립트의 발현량을 이제 평준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A라는 유전자가 2배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서 2배가 발현이 됐고 나머지는 한 배씩만 발현이 됐는데, B라는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리드의 수가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하고 리드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했을 때 RPK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이의 길이에 비해서 이게 길이가 그 발현량이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A라는 유전자는 2RPK로 계산이 되고 B라는 유전자는 1RPK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RNA-seq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 이제 RNA 시퀀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포레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컨트롤은 어떤 걸 줄 것인지, 그 다음에 필리트는 어떤 걸 줄 것인지, 또는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제 시내로 데이터를 샘플 준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RNA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퀀싱 레벨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발현량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디자인 부분에서는 마이크로레이나 다른 일반 분자생물을 실험하실 때 고려하는 것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디자인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샘플을 랜덤하게 채취해야 되는 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인데요. 랜더마이제이션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실험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샘플을 채취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RNA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텝에서 랜더마이제이션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텝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프레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될 때 자연스럽게 랜더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퀀싱 기계에서 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레인별로 어떤 레인마다 그 시퀀싱이 되는 효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레인을 선택하느냐는 랜덤하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랜더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리플리케이션인데요. 그 리플리케이션은 샘플을 채취를 할 때 반복성 있게 채취를 하게끔 하는 장치인데,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가 실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러를 줄이고자 하게 됩니다. 리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 하나는 테크니컬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의미를 탑재할 때는 반드시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시퀀싱이나 어셈블리 같은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능력을 효율성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리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NGS 데이터를 이제 시퀀싱을 하는 게 좀 많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까지 출판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하기보다는 테크니컬 리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샘플을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블로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싱글 리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페어 리드를 사용하는 게 RNA 식품을 할 때는 좀 더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태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쁜 영역이 쭉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싱글 리드만 사용하게 되면은 적션 부분을 잘 찾아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리드를 사용해야지 이제 엑손 비에 그런 엑손을 가로지르는 영역을 붙여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퀀싱 믹스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시퀀싱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얼마큼 잡았느냐에 따라 좀 의존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논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논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우스 지능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논문은 17X만 가지고
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X나 아니면 좀 많이 넉넉하게 한다면 40X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종의 전체 지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지문 사이즈 중에서 엑소니 영역이 얼마큼 되느냐를 고려를 해가지고 10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씩 할 때 RNA-seq 분석할 때 G10 컨텐츠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씩을 할 때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은 mRNA를 추출한 다음에 cD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10번씩은 한 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RNA-seq 같은 경우는 그 RNA를 추출한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을 먼저 잘라주고 연동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cDNA를 만드는 것이 효율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가 RNA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스탠드다 보니까 2차 구조를 잘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때 효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cDNA를 만들기 전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cDNA를 만들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cDNA로 만드는 과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DNA를 만들기 전에 조각을 내가지고 조각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cDNA를 만들어서 10번씩을 하는 쪽이 좀 더 실험 잘 수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 매핑을 하고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내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퍼블릭한 툴들과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핑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스플라이싱 부분을 엑손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의 스플라이시드 얼라이너들하고 그다음에 스플라이시드 얼라이너들하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보탄이나 BWA 같이 일반 그 레퍼런스 어셈블에 사용되고 있는 툴들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플라이시드 얼라이너에 이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은 또 크게 엑손 퍼스트 메소드하고 시드 익스텐드 메소드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엑손 퍼스트 얼라인하고 그다음에 시드 익스텐드 얼라인하고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엑손 퍼스트 어프로치는 이제 그 엑손이 이렇게 엑손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엑손 1번에 완전히 매치되는 엑손 리드가 있을 수 있고 엑손 2번에 완전히 매치가 되는 그 엑손 리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리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엑손 퍼스트 어프로치는 엑소닉 리드만 먼저 매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적션 부분에 해당되는 적션 리드들을 여러 가지 좀 단편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얼라인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양쪽에 이렇게 붙게 되는 어떤 리드를 쪼개가지고 양쪽에 붙게 되는 그 리드가 있으면 그쪽으로 적션 부분에 해당되는 리드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매핑하는 식으로 얼라인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알고리즘이고 CD 익스텐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리드들을 조각조각으로 나눕니다. K머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사이드에다 매핑을 시키고요. 엑소닉 리드도 전부 다 K머 단위로 나눠가지고 얼라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알려져 있는 이런 RNA-seq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평가해놓은 어떤 리뷰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엑손 퍼스트 어프로치보다는 시드 익스텐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가 mRNA로 발현이 됐는데 이게 그 어떤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지놈 서열로 다시 리버스 트랜스크립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엑손 영역끼리만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놈 서열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트론 영역이 없는 그 슈도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엑손 퍼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적시한 리드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기 슈도진에는 이게 다 붙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매핑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유전자의 발현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 적시한 리드에 해당되는 리드들을 슈도진으로 전부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유전자의 발현량을 계산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드 익스텐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리드들을 이제 레퍼런스 파일에 매핑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놈 가이드 리컨스트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놈 인디펜던트 리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 두 방법의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지놈 가이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되어 있는 전체 리드들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서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부분이 엑손 영역이다, 어떤 부분이 진 영역이다라는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리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엑손들이 연결되는지를 가지고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새로운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내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지놈 인디펜던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놈 서열 없이 리드만 일단 뽑아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어셈블리 되는지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들이 이제 적션 리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A 1, 2, 3번, 3, 4, 5번 전체 엑손 영역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데 어떤 리드들은 2번 엑손을 뛰어넘고 1번하고 3번 엑손을 연결하는 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손 영역이 연결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리드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매핑되는 리드들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내게 되고 그걸 다시 지동사에다 얹혀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합의 어떤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예. 리드가 있는데 리드들을 리드가 작은 경우에는 몇십 리드 베이스 페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좀 몇백 베이스 페어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 8K거나 10이나 그러니까 원래 전체 리드보다 좀 더 작은 올리고머로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놈 가이드 어셈블리를 사용할 때 트랜스크립트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스크립처라고 하는 퍼블릭 툴하고 커플링크스라고 하는 퍼블릭 툴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크게 다른데 스크립처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이전 엑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엑손들이 이어질 수 있는 전체 어떤 셋을 고려를 해가지고 찾아낸다는 방법이고요. 커플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리드가 몇 개, 아까 적션 리드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따라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RPKM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마이크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컨트롤이나 트리트먼트 두 가지의 어떤 트랜스크립트의 발현량만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RNA 시퀀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유전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어떻게 각각의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트랜스크립트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트랜스크립트가 어떤 비율로 발현이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그 실제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아침에 나눠드렸던 그 배포해 드렸던 그 파일에 보시면 서브셋이라고 하는 zip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zip 파일이 있습니다. 그 zip 파일은 이제 그 마우스의 그 RNA-seq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셋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셈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6번 크로모즘에 해당되는 리드들만 따로 뽑아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서열로 있는 여기 LC000082 서브셋이라고 하는 파일은 이제 그 마우스의 16번 크로모점의 레퍼런스 서열로 사용할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RNA-seq 데이터는 이제 크게 리버 부분, 간하고 그다음에 브레인에서 이제 R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스파이크스라고 되어 있는 어떤 모디파이가 가해진 그 샘플인데 여기서는 그 리버 샘플 2개하고 브레인 샘플 2개라고 이제 플리케이션의 개념으로 두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브셋이라고 하는 그 압축 파일에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그 CLC 워크벤치로 임포트가 되어 있던 파일들이 그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그 내비게이션 에리아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쪽에 이제 NGS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한번 CLC에서 CLC 데이터 포맷으로 바뀌어져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바로 임포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브셋을 열어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레인 샘플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 샘플이 2가지가 있습니다. 끌고 어디로? 지금 임포트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데이터 임포트. 풀어서 풀면 폴더가 4개 있잖아.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기 그 각각의 리드의 이름을 조금씩 변형을 좀 시켜줄 거예요. 서브셋 자체로. 리드 앞에 이제 리드 브레인에서 온 샘플이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앞에 좀 태그를 좀 달아주시면 서브셋 이렇게 있잖아요. 서브셋 파일. 브레인이 먼저와 리드와 이렇게 끌고. 이게 진짜. 안 돼. 안 돼요?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이름 다 안 바꿔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각각의 그 NGS 로우 데이터 그 리드 데이터 앞에 그 샘플이 어떤 샘플 어떤 조직에서 온 샘플인지 여기 이름만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툴박스에 보시면은 하이스루프 시퀀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주시면은 밑에 이제 RNA-seq 어널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 RNA-seq 어널시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분석을 워크벤치에서 돌릴 것인지 어디서 돌릴 건지 서버에서 돌릴 건지 선택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벤치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RNA-seq 분석을 돌리고자 하는 리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여기 첫 번째 그냥 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넣어가지고 분석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브레인 리즈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패널로 넘겨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어저께 해주셨던 그 레퍼런스 어셈블하고 비슷한 스텝인데요. 이제 그 이 리드들을 어떤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하는 화면인데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서열을 사용할 것인데 이제 워노테이션이 어떤 부분이 진 영역이고 어떤 부분이 엑슨 영역인지 그런 워노테이션이 다 달려있는 레퍼런스 서열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제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BK 그 젠뱅크 포맷의 그 레퍼런스 서열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브라우저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같이 임포트를 해주셨던 NC00008이 서브셋 2 서열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패널을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레퍼런스 서열이 선택된 화면입니다. 밑에 있는 옵션은 이제 그 워크벤치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셈블, 그 레퍼런스 어셈블 방법이 RNA-seq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그 레퍼런스 서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 영역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몇 베이스 페어씩 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잘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그 서열을 그 각각의 잘라놓은 유전자들에 대놓고 리드를 매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리드에다 대놓고 그 레퍼런스 서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확장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그 엑선 영역을 찾을 때 그 알려져 있는 진 영역 바깥쪽으로 또 그 리드가 붙어서 노블한 영역이라고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 전후로 몇 베이스 페어씩은 잘라온 다음에 이제 거기다 대한 매핑을 시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노테이티드 진 영역을 확장을 시키는 옵션을 정해주게 됩니다. 다른 분석 같은 경우는 2000 베이스 페어씩 확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1000 베이스 페어씩 앞뒤로 확장을 해가지고 잘라서 매핑을 하겠다라고 또 옵션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럼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 이제 리드를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할 때 사용되는 그 옵션들입니다. 각각의 옵션들은 이제 다 어저께 실습하시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리드가 매핑이 될 때 미스매치를 몇 개만큼만 허용을 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해준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옵션들, 지금 불활성화되어 있는 옵션들하고 밑에 있는 옵션은 이제 페어엔드 리드를 사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옵션들이고, 네 번째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드가 있는데 여러 군데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런 랜덤하게 붙을 수 있는 개수를 몇 개만큼만 허용할 것이냐라는 의미의 옵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엑손을 찾는 새로운 엑손을 찾기 위한 옵션을 이제 정해줄 건데요. 먼저 이제 RNA-seq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프로캐리오트냐 유캐리오트냐를 먼저 정해주셔야 됩니다. 프로캐리오트 같은 경우는 그 엑손 용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엑손 디스커버리, 새로운 엑손을 찾는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유캐리오트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새 엑손 디스커버리를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손 디스커버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옵션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엑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옵션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엑손 그 어떤 유전자의 엑손 영역이 1번, 2번, 3번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리드를 매핑을 해보니까 인트론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에 리드가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엑손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을 이제 세 가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첫 번째 required relative expression erro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엑손들에 비해서 이쪽 부분에 그 리드의 발현량이 얼만큼 되느냐, 상대적으로 다른 실제 엑손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발현량이 되면은 리드가 매핑되는 개수가 20% 정도 되면은 이거를 새로운 엑손으로 보겠다라고 정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미니멈 넘버 오브 리드는 이제 적어도 이제 위에서 정했던 거는 이제 상대적인 수치고, 절대적으로 최소한 리드가 한 10개는 붙어야지 여기에 새로운 엑손으로 보겠다라고 가정을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 X는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 새로운 엑손 영역이 적어도 50베이스 페어면 돼야지 여기를 새로운 엑손으로 보겠다라고 정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 옵션으로 두고 넥스트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부분인데요. 매핑이 안 되는 시퀀스를 따로 그 리스트를 따로 뽑고 싶으실 경우에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시켜보자 할 때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발현값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부분인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드를 발현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리드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를 정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크립트의 RPK를 계산하도록 하겠다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바로 저장할 거라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로그를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옵션 선택이 되신 분들은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 세이브 하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세이브된 결과를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그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폴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 피니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 RNA-seq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발현 분석을 하는 경우에 그 그룹이 여러 개가 있고, 각 그룹마다 리플리케이션이 한 3-4개, 최소한 3개씩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RNA-seq 샘플이 한 15개, 한 10몇 개씩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 한 번에 일일이 해주면 불편하니까 그 이제 배치로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레퍼런스 어셈블 하면서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여기 RNA-seq 그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 단계에 보시면은 그 밑에 서열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를 정해준 부분인데 여기에 배치라고 되어 있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폴더 단위로 입력하고자 하는 리드를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던 밑에 브레인 샘플하고 리버 샘플 두 개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서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떤 빼고 싶은 리드가 같은 폴더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exclude element contain에서 여기에서 뭐 브레인이라고 태그가 붙은 샘플은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브레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3개의 리드를 넣었는데 2개의 엘리먼트가 지금 전체에 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에서 어떤 특정 샘플만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로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개를 다 선택을 해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그 파라미터들을 쭉 아까 기본 옵션으로 쭉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피니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프로세스 창에 2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뜨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 3가지를 이제 하나씩 돌려주는 프로세스고요. 그 프로세스가 뜨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각각의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 RNA-식 분석이 배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사용이 다소 좀 낮으신 분들은 이걸 할 경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4가지 샘플 모두가 끝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샘플에서 RNA-식 분석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폴더에서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각각의 4개를 하나씩 돌려도 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치로 돌려도 되고요. 진행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문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머지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돌렸던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밑에 보시면 이게 약간 파란 색깔이 띄는 아이콘의 그 결과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18번 크로모좀에 있던 어뮤테이션이 됐던 모든 유전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8번 크로모좀에 알려져 있는 그 181개의 유전자들이 이제 쭉 리스트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RPK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실제 발현되는 그 각각의 유전자에 발현되는 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밑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RPKM 값이 계산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리드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0.0000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리드가 하나도 매핑이 안 돼서 발현이 안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필터에서 그 펫튜브라고 하는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TUB, 펫튜브라고 치시면은 그 어떤 유전자가 하나 찾아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서열에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몇 개가 알려져 있으냐면 이제 3개가 이제 미리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이제 그 3개의 그 트랜스크립트가 모두 다 디텍션이 됐다고 지금 분석이 된 상태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때 화면에 실제로 이제 그 펫튜브라는 유전자 부분에 리드들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 뷰로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사이트 패널에서 그 어노테이션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오프셋을 옵셋을 리틀 옵셋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각각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레퍼런스 서열하고 레퍼런스 서열에서 어노테이션이 된 영역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커버리지하고 각 리드가 매핑되어 있는 커버리지하고 리드가 매핑된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녹색 부분이 mRNA이고 그 노란색 부분이 CDS 부분인데 그 각각의 트랜스크립트가 어떤 부분의 엑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합이 된 트랜스크립트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확인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거기 맞아. 확 줄여. 축소해, 축소. 여기까지 확인 안 되신 분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 아니 닫아. 이거 아래 그 실행창을 더블 클릭. 그 이름. 다른 분들은 이제 여기 줄여. 다른 식 결과에서 리드 오프셋을 바꿨어? 다른 유전자들은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어떻게 많이 리드들이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축소. 더 줄여. 됐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셨을 때 여기 점선 부분으로 있는 부분은 이제
엑소 영역을 가로질러서 매핑이 된 이제 적시한 리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녹색은 그 리버스 포워드 부분에 붙는 이제 리드고, 빨간색은 이제 리버스 부분에 붙는 리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일자로 그 표시가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레버넌 서열하고 비교했을 때 그 컴플리트, 그러니까 서열이 약간씩 다른 리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탭을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푸타티브 엑손이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개의 유전자에서 이제 새로운 엑손 영역이라고 짐작이 되는 게 이게 3개의 유전자가 찾아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3가지가 있네요. 여기 BDH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BDH 유전자의 매핑 뷰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 엑손 영역이 아닌데도 리드가 좀 많이 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테이블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타티브 엑손즈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높은 순으로 아니면 이제 낮은 순으로 이제 정렬이 다시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일 위쪽에 스타티브 엑손이 있는 3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이 중에서 BDH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에 대한 이제 그 매핑 뷰를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확인 안 되시면 되신가요? BDH1이라는 유전자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은 엑손 부분에 엑손 영역에 붙은 리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엑손 영역이 아닌 부분에 붙어있는 리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BDH1 유전자는 지금 이런 매핑 뷰를 보여주고 있는 리버 샘플, 브레인 샘플에서 지금 찾아진 거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 리버 샘플 중에서 하나를 열어서 그 BDH1 유전자는 어떤 식으로 리드가 매핑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 샘플의 그 RNA-식 결과 테이블을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필터에서 BDH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테이블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은 이제 두 개의 똑같은 유전자를 이제 위에 거는 브레인에서 만들어진 샘플이고요. 그 매핑 뷰고 밑에 거는 이제 리버에서 만들어진 뷰인데 그 똑같은 영역에서 있는 그 매핑되는 리드가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엑선이가 찾아진 부분이고 여기는 그 새로운 엑선을 찾아진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의 샘플마다 이제 샘플 그룹마다 똑같은 트랜스크립트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래싱 폼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진행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각각의 RNA-식 분석 결과로서 이렇게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테이블에서 보여진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트랜스크립트 어노테이 여기 이 유전자에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트랜스크립트의 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디텍션된 트랜스크립트는 어떤 게 있는지 엑손 영역의 길이는 얼마나 되고 그 영역에 붙은 리드의 수는 몇 개가 있는지 쭉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는 것들은 여기 위에 이제 트랜스크립트 어노테이트하고 디텍티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또 밑에 포타티브 엑선 그다음에 RPKM 이 정도가 좀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필드들입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바로 여기 이제 익스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콘이 있는데 메뉴 밑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파일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가지고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선이 아니라 엑셀이나 아니면 탭 딜리미트 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각각의 트랜스크립트마다 발현량이 얼마큼 RPKM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뭐 발현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신다든지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발현 분석을 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그 다른 툴을 이용해서 발현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 워크벤치에서도 발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발현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워크벤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은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 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찾는데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툴박스의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밑에 트랜스포메이션 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 밑에 노멀라이즈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찾아서 실행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그 아까 저희가 4개의 샘플 RNA-식 분석 결과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패널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떠한 메소드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그 대상 값은 아까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드 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그 오리지널 인티그레이션 밸류,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을 하면서 설정을 했었던 트랜스크립트의 RPKM 값을 그 발현 값으로 두고 이 값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겠다고 설정을 정해주는 겁니다.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다음에 세이브를 해서 피니시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 테이블에 이제 RPKM 값이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아까 툴박스의 노멀라이즈 위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트랜스폼 못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위에 있는데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 아까 똑같이 4가지 샘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드 된 익스프레션 밸류를 선택을 해주셔서 그 로그 2를 취하는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넥스트하고 피니시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지금 샘플마다 실험이 다르게 실행이 됐었고 실제로 계산되는 발현값이 약간 좀 그 범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이제 좀 평준화 시켜가지고 하나 맞춰주는 작업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이 그 너무 작은 값하고 너무 큰 값하고 너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그런 스케일을 약간 조정시켜주는 그 수학적인 처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샘플의 어떤 발현값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전처리 과정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을 그룹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밑에 보시면은 셋업 익스페리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분석을 해놨던 그 4가지의 두 그룹의 4가지의 그 RNA-seq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4가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샘플의 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룹이 2개일 경우에는 투그룹 컴페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시간별로 이렇게 분석이 그 샘플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뭐 멀티 그룹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하고 브레인이니까 투그룹을 비교한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이 어떤 짝이 지어지는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페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페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에 사용되는 값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정해준 부분인데 이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발현값을 RPK의 아까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그 발현값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해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브레인하고 리버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룹 1번하고 2번의 이름을 브레인과 리버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방금 입력을 했던 두 가지 그 그룹의 이름을 각각의 샘플에 지정해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 2번은 브레인 샘플이고 3, 4번은 리버 샘플인데 이제 그룹을 정해주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까 입력했던 그 그룹 이름 두 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브레인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번 샘플도 브레인이라고 선택을 해주십시오. 3, 4번은 마찬가지로 리버 똑같은 방법으로 리버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따라오시는 것 같네요. 다음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하겠다고 이제 세이브를 클릭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 결과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만들어진 RNA-식 분석 결과에 정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발현값만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 서브셋이라고 하는 폴더를 정해주신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테이블 그림으로 된 어떤 새로운 분석 결과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전체 이제 그 각각의 샘플 4개 그리고 그룹 2개에 대해서 비교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발현 각각의 그 샘플들의 값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IQR 값과 그다음에 폴드 체인지 그리고 분산이 얼만큼 되는지 또 나와 있고요. 쭉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브레인 샘플에 있어서 이제 발현값이 얼마나 되는지, 엑손이 몇 개 있는지 아까 원래 있던 그런 값들이 전부 다 불러와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브레인 그룹 같은 경우에 그 노멀라이즈드 된 평균값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렇게 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마다 제일 오른쪽 필드를 보시면은 노멀라이즈드 된 평균값을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의 그 평균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왼쪽에 이제 익스피리먼트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그 폴드 체인지나 어떤 분산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다 되셨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이제 전처리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렇게 그룹을 정해놓은 이 샘플들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 단계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플롯을 그려가지고 각각의 샘플들의 유전자들의 발현값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크레이트 툴박스에서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밑에 퀄리티 컨트롤 밑에 크레이트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어졌던 그 테이블 결과를 오른쪽 패널로 넣어주시고요. 가장 큰 코드 크레이트 박스 플롯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그 크레이트 박스 플롯에 아까 그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테이블을 넣어주시고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트랜스폼드 된 익스프레션 밸류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오픈 상태로 피니시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아까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평준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값의 어떤 범위를 이제 샘플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시험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단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PC 분석도 같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퀄리티 컨트롤 박스 밑에 보시면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PCA 분석에 입력할 데이터를 아까 마지막에 만들었던 테이블 결과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안 뜹니다. 다음 넥스트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트랜스폼드된 익스프레션 밸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피니쉬를 눌러주십시오. 보시면 샘플 4개가 얼만큼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 도트 프리퍼티스에 보시면 show nam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점이 어떤 샘플을 나타내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에 도트 프리퍼티스에 보시면 show name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점이 어떤 샘플을 나타내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PCA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샘플끼리 얼만큼 가까운지 가까운 샘플, 비슷한 샘플인지 아니면은 다른 샘플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브레인 샘플끼리 모여있고 그 다음에 리버 샘플끼리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브레인 샘플보다 리버 샘플이 좀 더 이렇게 거리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리가 지금은 가까운데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싶으면은 이 리버 샘플이 좀 문제가 있는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실험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박스 플롯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PCA 분석하고 그다음에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 샘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퀄리티 컨트롤에 해당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의적으로 발현량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브레인 샘플하고 리버 샘플하고 비교했을 때 발현량이 유의하게 변화가 되는 유전자들이나 트랜스크립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는 그런 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박스의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에 보시면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워크벤치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유의적인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유의적으로 발현량이 변화된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가우시안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다 찾으셨죠? 아까 테이블 결과를 마찬가지로 넣은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T테스트를 가지고 지금 T테스트는 그룹이 2개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아는 분석을 가지고 유의성 검사를 두 그룹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차이 있게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의성 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교 대상을 지금 그룹이 2개가 있는데 브레인 샘플을 기준으로 둘 것이 보통은 컨트롤하고 트리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 2개에서 얻은 샘플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일단 컨트롤로 정해준 다음에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를 레퍼런스 그러니까 컨트롤로 두고 그다음에 유의성 검정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트랜스폼드 익스프레션 밸류가 아까 최종적으로 평준화된 값이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P밸류는 어떤 걸 계산할 것인가를 또 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두 개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넥스트하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유의성 검정을 FTR 값과 보네퍼런이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오픈으로 둔 다음 피니시를 클릭해 주시면요, 세이브로 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히 어떤 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테이블 결과에서 유의성 검정이 완료되어 있는 유의성 검정 결과가 필드가 따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T테스트의 P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FDR P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폴드 체인지는 얼만큼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검정을 한 결과에 대한 값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0으로 나온다든지 NaN으로 나온 부분들은 발현 차이가 없거나 없어서 0으로 나온 경우에 이제 T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aN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 아직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은 여기 필터 박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세모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럼 전체 158개 유전자 중에서 몇 개의 특정 유전자들만 따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골라내고자 하는 어떤 조건을 정해주는 건데요. 필드는 조건을 걸고자 하는 필드는 피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T테스트 결과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밸류 계산을 할 때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P밸류를 T테스트 결과 P밸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값이 0.05보다 이하인 값들을 이렇게 따로 필터를 해주시려면은 클릭을 한 다음에 0.05보다 이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요 꺽쇠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값으로 0.05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이쪽에 한 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158개 유전자들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점이 아까 18번 크로모점에 있는 유전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필터링한 거기 때문에 전체 유전자 수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 158개 유전자 중에서 45개의 유전자가 P밸류가 0.05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로 한번 필터링이 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여기 P밸류가 전부 다 0.05 이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기 오른쪽에 여기 초록색 플러스 마크가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P밸류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을 필터링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까 여기 T테스트에 보시면은 여기 폴드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필드에 대해서 이게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건으로는 이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걸 찾고 싶은 경우가 이렇게 주로 많이 찾는 경우인데 이제 절대값 밸류로 2배 이상 큰 값을 찾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을 그 필터 조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필터 조건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2배 이상 크거나 작은 그 값들을 검색하겠다고 하는 그 필터가 되겠습니다. 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요. 아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2배 그 p-value가 유의하게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 유전자는 아까 40여 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이제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9개만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 유의적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을 찾는 단계를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뒤에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그 p-value가 0.05 이하이고 그 다음에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전자 9개를 찾았습니다. 이 9개 유전자들에 대해서 그 발음 패턴이 그 브레인하고 리버하고 비교했을 때 발음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찾아진 9개 유전자들을 따로 어떤 집합으로 따로 뽑아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커서를 여기 한 군데 두시고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Create Experiment from Select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나 세이브를 하고 아까 그 subset이라고 되는 게 제일 위에 있던 폴더로 정해주시면은 아까 여기 제일 밑에 이 9개 유전자들만 따로 뽑아진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테이블 결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됐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전체가 9개만 있는 아까 선택되어 있던 아까 그 유전자들이 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개 유전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리버하고 브레인 샘플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이렇게 발언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제 발언 패턴이 비슷한 유전자들끼리만 묶어주기 위해서 어떤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워크벤치에서는 이제 하이어라이컬 클러스터링 방법과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분석을 먼저 해보면은 여기 먼저 툴박스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툴박스 밑에 안에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밑에 보시면은 피처 클러스터링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하이어라이컬 클러스터링 방법과 그다음에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어라이컬 클러스터링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위에 거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이제 셀 엘리먼트 박스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까 먼저 저장되었던 위에 부분 있죠? 위에 결과를 먼저 오른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픈으로 해놓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 그 18번 크로모점에서 찾아졌던 158개 유전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찾아졌던 9개 유전자들만 클러스터링을 또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그 테이블 결과를 하나씩 하이라이트 클러스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결과를 배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아까 158개 전체 유전자를 대상으로 그 어떤 P-밸류나 폴드 체인지에 어떠한 그 필터링이 안 되어 있는 그 전체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링 결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P-밸류하고 그다음에 폴드 체인지로 어떤 필터링을 거쳐진 그 유전자들만 대상으로 만들어진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유전자 이렇게 브레인 샘플하고 리버 샘플 사이에서 결과가 차이나는 게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긁어가지고 블록 카피 페이스트 할 때 끌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만 유전자들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테이블이 아마 이 테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이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 테이블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발현량이 좀 증가한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발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긁어주시면은 여기 테이블 부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유전자들만 따로 이렇게 클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클러스터링 뷰에서 어떤 특정 영역의 유전자만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클릭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create experiment from selec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으신 그 발현량이 변화된 부분만 따로 테이블로 또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하이어라이컬 클러스터링 결과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툴박스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밑에 그 피처 클러스터링이라는 폴더 밑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 그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테이블 결과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고 싶은 어떤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결과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아무런 필터가 걸쳐지지 않았던 그 결과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각각의 유전자의 거리, 그 비슷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그 알고리즘을
그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K-미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패턴을 찾아내겠다는 걸 먼저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먼저 정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만 찾아보겠다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 4가지가 위에 이제 결과로 뜬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샘플에서는 좀 높은데 리버 샘플에서는 좀 발현량이 낮은 샘플들이 찾아졌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라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패턴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이제 반대로 브레인 샘플은 좀 낮고 리버 샘플에서는 발현량이 조금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유전자들이 이 세 번째 클러스터로 구분이 되었고요. 네 번째 클러스터는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여러 가지 섞인 결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 방법을 가지고 그 컨트롤 샘플에 비해서 이제 트리트먼트 컨디션 샘플에서 발현 패턴이 바뀌어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을 따로 몇 가지를 찾아서 그 몇 가지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험적인 부분으로 발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펑셔널 어널시스를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들은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패스웨이나 펑션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워크벤치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익스프레션 어널시스 밑에 보시면은 어노테이션 테스트가 있고 어노테이션 테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온톨로지 분석이나 진셀 인리치먼트 분석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워크벤치에서 구현되고 있는 이 어노테이션 분석 방법들은 이제 DNA 칩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NA-seq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 분석을 펑션 어널시스를 진행하실 수는 없고요. 일단 그 외에 이제 어떤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 그룹하고 비교해서 발현량이 유의성 있게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유전자들의 패턴 분석을 하는 정도의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전체 그 유전자들을 트랜스크립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발현 값들을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펑션 어널시스를 할 수 있는 툴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또 진행하실 수가 있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RNA-seq 분석 실습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RNA-seq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